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진실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당이 저급한 정치 공작을 시작했다며 녹취록이나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을 놓고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이란 말이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출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다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홍문표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을 멈출 수 없다며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는 부분 통합이라도 이뤄야 한다고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 시점을 당겨 홍 대표의 친박 청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집단 행동을 하지 않기로 공언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쯤에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 급격히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를 소득, 자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맞춤 지원으로 부실화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 연체전 채무 재조정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익돌 대출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를 올해 말까지 낮추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탕감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과 채무는 장기 소액 연체자입니다. 소득을 비롯해서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해내리 대출도 올해 말 출시됩니다. 해내리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 특별대출의 금리와 보증률을 낮추고 경영관리 컨설팅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와 주거, 의료,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을 통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조금 설레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계하고 이게 만남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노동계가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노동계의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고 이끌어내고 해야만 노동계가 꿈꾸는 그런 세상에 그만큼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말인즉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한마디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우리 이정희 실장님. 네네. 왜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요.
이 끼어들 이 틈이 없습니다. 저 표정 봐.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누가 편집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 방송을 한번 이렇게 줘봤어요. 한번 해보라고. 네. 반응이 뭔지 아세요? 편집할 게 거의 없는데 뭐. 실제로 우리 같은 이제 보통의 방송을 막 접하는 아마추어들은 편집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은 방송 듣는 사람은 왜 저기서 리액션으로 반박을 못하지 막 하실 분들도 있어요. 어떤 대화 내용을 보면. 근데 네.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방 말도 들어야 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이미 작심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 네.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려. 상대방 말이 끝나면 내가 내 말을 해야지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예. 실제로 토론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호적 토론이잖아요. 네. TV 나가서 김효재처럼 모든 말마다 말 끊고 하는 그런 식은 토론이 아니고 그냥 말 끊기 아무 말 대잔치.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상 누군가가 말을 강하게 부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때려줘요, 그럼. 그런데 흐름상 보면 그게 그 캐릭터의 비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 이렇게 같은 팀들끼리 배타적이지 싶은가? 그럼 편집할 때 그걸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에는 말은대로 그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흐름상. 네. 그 편집을 한번 맡겨놔봤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연습 삼아 시켜봤더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최민희 의원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종희 시장 말이 맞아요. 끼어들 틈이 없어. 어떡해. 저는요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혼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눈만 뜨면 쫑알쫑알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쫑알대기 때문에 아침에 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절대음감의 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귀가 예민하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는 거를 듣고 그 음을 파악해서 엄마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날 제가 우울한 날 저는 전날과 똑같이 했어요. 머시기야 일어나라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의 그 우울함이 전달돼서. 왜요? 그게 전달이 돼요. 예민하면 그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그 말의 톤이나 뭐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아침마다 혼나요. 시끄러! 이러기도 하고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친은 또 나한테 화내면 제가 또 화내잖아요. 그럼 남친? 우리 집 남친. 집에 사는 남친? 남자친구. 예. 그런데 그 남친은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정말 미안해요. 예. 근데 끼어드세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짧게. 우리 패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안 끼어들어? 두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게 토론 프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끼어드는 게 능력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지금 모시는 분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모시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모셔. 아니, 솔직히 그 얘기나 좀 해봅시다. 네. 모신다고 생각해요? 모신다. 그러니까 모신다는 건, 네. 그 우리 동네에서 다른 의원한테 그 밑에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완전. 의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데요. 저분은 차를 모신다. 모신다, 차를. 네. 그러니까 커피를 사도, 커피 드시겠어요? 그럼 제가 갖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게 원래 없어요. 근데 진짜 모시는 거 맞네. 모신다. 모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관계가 상당히 동지적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동지는 될 수 없죠. 나이 차가 너무 나서. 모성의 관계. 근데 친구라고 하는 건 나이를 그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무슨 영화에 60살 차이 나는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무슨 있죠, 시네마 있죠. 뭐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 자체는 하지 마세요. 뭐가? 동지적 관계. 제가 말을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동지. 처음에 민정당 방송으로 다닐 때 국민 카페에 이렇게 항상 앉아 있잖아요.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양반 좀 되게 세 보이고 이분이 무서워 보인다 이거지. 그다음에 보디가드 느낌도 좀 나고. 제가 보디가드인데. 근데 막상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를 해보고 느끼는 건데요. 역시 외모하고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도 그분 중에 그런 과죠.
소녀 보면, 감성. 네, 눈동자 보면 소녀 감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태도를 보면요. 어떤 때 웃을 때요. 우리 윤서처럼 웃어요. 어머나. 혹시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마시잖아요. 아유, 손가락 안 듭니다. 네. 들지 않습니다. 커피 잔 들 때 왜 깨끼 손가락 드는 거. 아, 이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도 이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는 국정원 이야기 할 건데 이게 내용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을 하려고 보면서 이게 나라냐? 그것도 넘어섰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던가 생각이 나요. 에? 그래서 많은 트위터의 유저분들이나 댓글 다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를 욕했던 부분이 나요. 넌 너무 나이브해. 그러니까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건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에이 설마 그래도 저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뭐 국정원에 지시받고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끔씩 트위터나 댓글로 푸나 방송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기에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뒤집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건 강원랜드입니다. 저는 막 그거 참 우리 아들도 뭐 이제 장차 취업도 하고 그래야겠죠. 근데 어떻게 전원이 불법 비리 취업인가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불법 청탁 취업 비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네, 민형사상 책임도 다 물어라. 전수조사해라. 그러셨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요. 그 워딩 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특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 실망감 이런 것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들러리신 거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뜻인 일종의 범죄 행위. 이게 화이트리스트 처벌하겠다는 것도 그런 논리로 요즘에 검찰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는요.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518명이 취업했는데요. 625명이 비리 청탁자예요. 그러니까 비리 청탁자 전원이 다 취업한 거예요. 518-625.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기업은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똑똑한 놈들 뽑아 올려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뭐 한두 명 하지 사기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국정원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원 지시하에 알파팀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알파팀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작년 6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대선이, 그러니까 2012년 9월, 2016년 6월, 요 의미가 뭐냐면요.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때까지 활동했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국정원 지시하에 만들어진 사이트 언론닷컴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반성했던 도 그런 지점이거든요. 우리 방송에 이제 신비님 같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누군가가 기사로 생산하고, 그거를 누군가가 언급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시발단까지 내려가서 전파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까지 조직적일까요?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실제로 언론닷컴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만한 보수 꼴통 농객들은 총망라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거라고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전열이랄까? 그 전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요 관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지점이 있어요. 언론닷컴이라는 말, 기사 창고형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말, 다 우리가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네. 네. 이게 우리가 국민의 명령 하면서 이거 다 고민했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을까? 그 기사 창고, 미디어 플랫폼, 언론닷컴. 진짜 솔까말 저희는 이런 구상을 수십 번도 더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건데요. 조갑재, 유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이요. 다음에 김진, 변희재, 복거일, 양동안, 송복, 정창인, 조전혁, 전원책, 최민지 의원님은 전원책 이분하고 지금 방송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했었죠. 다음에요. 더 경악할 만한 거는요. KBS, MBC 이사들이에요. 강규영 명지대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뭐 차기환 변호사, 조우석 문화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사실상 국정원에서 돈 받고 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 비슷한 얘기가 MBC 녹취록에도 나왔어요. 비슷한 게. 근데 그때는 그 돈줄이
정경련인 것처럼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농객들에게 돈을 지불한 곳이 국정원, 정경련. 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사실은 불법 당선이다. 지금 나오는 건 봐도. 네. 어쨌건 간에 그 대선 기간에 게시글이 급증했는데 한겨레가 지금 2012년 2월 27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올라온 글 3,300개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거의 다 남아 있어요. 3,144개. 이거 다 남아 있는데 이게 그냥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뭉쳐서 글을 쓰고 이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런 구상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강제하지 않는 한 두 번 쓰기 힘들고 세 번 쓰기 힘들어요. 게다가 여기 나온 건 보수 농객들 중엔 나름 다 이름 있는 사람 다 거의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계속 쓰게 하려면 저는 궁금한 게 글쟁이들은 원고료를 얼마씩 받았을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글 쓴 필자들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의 돈을 받고 선거운동 해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돈 받고 글 썼다. 이 자체가 언론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예. 이따가 또 더 치명적인 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기간을 보면 선거가 있던 시기다, 요게. 그래서 대선과 총선이 있던 시기다. 그래서 언론닷컴 게시글을 보면요. 2012년 9월부터 급증했대요. 9월부터.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두 분 간의 박빙승부가 이루어지던 2012년 12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이 서서히 줄었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윤회,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폭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글을 집중적으로 쓰고 집중적으로 돈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가 이제는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언론닷컴에 글을 올리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이 카톡이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종 카페, 산악회, 동창회, 교회 이런 데다가 계속 퍼나르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그 진보와 보수의 너무 전력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랄까 강제로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균형 맞춰보려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건데 이게 2016년 10월 네. 최순실 게이트 시작 전에 국정원의 행위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6년 6월에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는. 요것도 참 공교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것을 예견한 걸까요? 아니면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총선이 어쨌든 야권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불안감에 폐쇄하게 된 걸까요? 그 6월 폐쇄면은 그 전에 있었던 중요 중에 20대 국회가 개원하잖아요. 5월 네, 말쯤에. 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언론닷컴을 폐쇄시킨 것도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힘입니다. 의석수. 자, 근데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볼게요. 국정원의 범죄성. 흥분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정말 분노 게이지 폭발. 일단 최동욱 전 검찰총장 헌여자 논두렁식에 이것도 국정원에서 했다는 게 뭐 사실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확인됐다는 거죠. 확인됐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야 이거 국정원이 뒷조사한 거 아니야? 최동욱 검찰총장 논두렁식에 뭐 국정원이 그지랄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음모론이냐 무슨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놀라운 건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아. 아 정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를테면 가장 분노스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국정원 한 간부가 이인규 당시의 중수부장한테 고가 시계 등 수수권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모욕 주는 방법까지를 제시했다. 아 이거 정말 이건 가증스러워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요 부분이요. 이거는 뭐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여사님께 시계를 줬다고 한들 선물했다고 한들 이게 뭐 법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 망신 주라는 거. 그럼 왜 망신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하는데 이게 그 다른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뇌물로 엮는 거를 주 고리로 하고 나머지는 망신 줌으로써 동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때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진보 언론이 잘못했어요.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그 보도 내고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예. 아이고 참 이때도 시시비비를 가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돈이 뇌물인가, 대통령이 인지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고 조사하고 논두렁식에 이게 뭐가 본질과 상관 있냐? 이거는 악의적인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다. 언론이 그렇게 해주는 게 언론이지.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사실상 1년 안에 국정원 걔들한테 물어 뜯긴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뭔가 잘 되기를 많이 바랬고 주주까지로 돼 있는 뭐 한겨레 등의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버림받은 거고요. 그때 성명서를 낸 단체가 있었죠. 네. 그 느낌 속에 대통령 돌아가신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인데 예를 들면 사유가 격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 막 경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꾸준하게 이런 정보를 받고 이야기하던 사람 입장이라 내가 나를 막 발등을 찍고 싶은 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돼갖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니 하고 말지.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 다음 상황은 흥분 안 돼요. 언론 공작. 그러니까 KBS 담당 정보관이 국정원에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고대영 현 KBS 사장인데 그때 보도국장인데 그 보도국장을 찾아가서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것까지 공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개혁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 예산 신청서, 자금 결산서 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분노하지 않나요?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KBS의 보도국장, KBS 보도국장이면 정말 언론 방송계에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국정원 담당 정보관한테 200만 원 받고 비보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건 정말. 적당한 단어를 지금 공모하겠습니다. 양아치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공모해 주십시오.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이거 보도 우리 안 할게. 이거잖아요. KBS가 보도 안 하면 파급력은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뭐 보도 안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비보도 협조 목록으로 하고 현금 봉투를 전달을 뒤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다면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장도 사장이지만 인사권 쥐고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국장에 사실은 전행이 가능한 그런 그 시스템이 방송국이잖아요. 방송사잖아요. 근데 드러난 것만 이런 정도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현직이 지금 KBS 사장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이런 건요 한 건으로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계속 그래요. 습관적으로 뭔가를 해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돈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KBS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네. 횡령이네 국정원 직원이. 예, 그러니까 거짓말 진술했고요. 예. 예산 신청서 가라로 올렸고요. 자금 결산서 다 가짜로 올리고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대영 전 국장과 이 정보관 사이에서 진실 게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정원 직원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그냥 결산서나 뭐 이런 거 서류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200만 원만 받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혹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돈을 주면서 그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보다 관행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열심히 하시면은 뭐 좋은 어떤 그 금일봉 면목으로 그쵸. 정기적으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봉투가 한 번 건네지고 말았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래도 그런 놈들이니까라고 국정원 놈들이니까 뭐 검찰 놈들이니까라고 분노하지만 그 새끼들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분노 안 된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치부가 되는데
야,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한 국정원의 범죄성에 관련된 기사를 안 낸다. 그것도 200만 원에. 이게 좀 너무 싸게 팔았다. 이런 생각을 이 고대영 전 국장한테 우호적인 사람들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KBS 내부 종사자라면 진짜 정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는 고대영 씨도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확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놓고 저렇게 버티는 거 진짜 그건 후한 무치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냥 보수적인 어른은 아이고 200만 원이 뭐냐 200억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것만 이렇다고요. 200억.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200만 원인데 이게 네. 얼마큼 받아봤을지 모르는 거예요. 돈은 받는 놈이 받지 안 받는 사람은 최민희 의원처럼 전혀 안 받아요. 아무도 갖다 주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아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이제 방통위원 지금 자기들 몫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사. KBS 이사. 예, 지금 이건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KBS, MBC, EBS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가 사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하고 EBS는 이사수가 총 9명이고요. KBS는 11명입니다. 근데 이 구성이 KBS는 지금 7대4로 되어 있고요. 여야 비율이. 그다음에 MBC하고 EBS는 6대3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MBC의 경우 구 여권 이사 2명이 그만뒀잖아요. 그럼 그 2명의 자리를 여당이 채우는 겁니다. 6대3이니까. 그 여당이 채우게 되면 이제 여당 몫이 5, 야당이 4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여당인 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람 빼냈으니까 우리가 또 할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그 방송사 이사회 구성하는데 당이 왜 관여합니까? 이게 논란이 많은 사안이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방통위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통위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 고대영 씨 같은 그런 논리죠.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그런 셈이죠. 예. 예.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뭐 제 앞에 있는 최민희 의원 아니에요. 저요? 정당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후보에도 못 올라갈 정도로 중립성이 중요한데 네. 여기다가 그 중립 지켜야 될 공영방송의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돈 받고 어떤 보도를 안 해버리고 그리고 중립 지키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 몫이네 뭐네 하면서 또 어그로 끌고 에휴 참. 어쨌든 간에 저는 KBS의 고대영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물러나야겠죠.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뿐만일까요? 이것뿐일까요? 막연한 어떤 드러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네. 그 검은 돈들과 그들의 추악한 뒷거래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해왔던 이런 짓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야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 생각이 들다가 우리 정신분열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그 느낌이. 착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문화상 향응 접대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고급 설치 가가지고 발가벗고 놀겠죠 뭐. 그건 영화고요. 그럴 수도 모르잖아요. 순진하신 우리 제 의원님 그런 데 안 가보셨잖아 여자라고. 아니 전 남자라도 못 가봤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이너서클에 못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에서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일단 정보원의 그 공개되지 않는 활동비 같은 것들로 네. 쫙쫙 결제해주고 아이고 우리 뭐 국장님 뭐 내가 연기자라면 국장님 뭐 요즘에 굉장히 열일하시는데요. 오늘은 뭐 좋은데 오실게요. 그리고 나서 뭐 옷에다가 좀 모양 안 빠지게 금일봉도 좀 넣어드리고 아가씨들 옆에 좀 앉혀주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커넥션 있잖아요. 어떻게 왜? 실제로 언론인들 중에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 그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네. 언론인들은 최근에 친문 정치인들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사실은. 당연하죠. 네, 친문 정치인들이 사실 무슨 청렴함의 대상으로 이렇게 몇 분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 포함 언론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어떤 그 신문 방송학계에 어떤 강의를 하루라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배워왔던 신문 방송학을 저는 다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신문 방송학과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언론 실무도 배우지만 대부분 다 이론을 배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것들. 네.
그중에 언론이 갖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언론 자체는 내가 청렴과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정파를 갖고 있는 정파적 느낌의 스피커밖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자가 지금 KBS 내가 수신료도 내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국정원의 돈을 받은 자가. 빨리 물러나야지.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가신 송건호 회장님이 생각이 나네요. 송건호 회장님은 본인이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게 아니고요. 언론 자유를 외치는 젊은 기자들을 편집국장인 네가 잘라라. 그러니까 자르라고 지시한 전날 그만두셨어요. 정의로운 내가 젊은 후배들을 자를 수 없다 해서 그만두셨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지금 인상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집에 들어가면 늘 머리가 빙빙 돌았고 천정이 땅바닥이 되고 땅바닥이 천정이 됐다. 그런 고통을 딛고 절개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언론인, 참 언론인의 귀감으로 기억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동아일보 쫓겨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청와대 뭐를 준다, 뭐를 준다 그렇게 회유하셨지만 넘어가시지 않았고요. 80년 전두환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언론계 원로들이 절개를 꺾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수많은 회유에도 꿋꿋이 정도를 지키신 송건호 회장님이 오늘 너무 떠오르네요. 예. 2009년 4월 달에는 그 원세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 이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언론 담당 팀장 이런 국정원 직원 4명이요. SBS 사장도 만나가지고 노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라. 뭐 이런 식의까지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요? 마각, 검은 그림자를 안 뻗은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관련돼 있는 그 SBS 전 사장 이 양반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도 SBS는 한 달 후에 보도하죠. 이거 말고도요, 뭐 43개 보수단체와 정경련을 비롯해서 19개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가지고 기부금 제공, 광고 발주 이런 방식의 이런 모든 작업들을 전부 다 국정원이 했다는 거예요. 이 보수단체가 그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하듯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늘 지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은 피해를 받듯이 이제 진보적인 혹은 개혁적인 단체들은 이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기업하고 흔히 말하는 지들 말하는 보수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매칭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후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갖고 보면요. 2009년 4월 14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 비서관이요.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자체 선정한 보수단체 27곳하고 인터넷 매체 12개 이쪽으로 기부와 광고를 돌려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였고 참 희한하죠. 국정원에 청와대가 요청한 거예요. 요청하였고 원 전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부서에 이에 이행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공화국 2009년에는 국정원이 정권의 핵심에서 국내 정치를 이끌으셨네요. 새가 날아든다를 들으시면서 국정원의 폐악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겠다고 나온 리스트가 총 13건인데 그중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 비판, 정치인, 교수 비난, 여론전 주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의혹 등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된 게,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된 게 NLL 정상회담 대화록, 다음에 헌재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다음에 좌익교수 필명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은 아직 조사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제가 그 전에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걸레원 됐다. 국가기관으로서 의미가 사실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외기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걸레원 된 거예요.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골라서 했다는 건데 지금 총 13건 중에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4개 건만 나온 게 이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솔직히 겁나는 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 실소유주 의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그대로 밝혀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그냥 꿋꿋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뻔한 게 정답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국정원이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를 S급 그거, 스페셜이죠. 그다음에 미디어 워치 등 5개 단체를 A급, 예. 국민행동 등 4개 단체를 B급, 한반도 선진화 재단 등 4개를 C급, 시대정신 등 2개를 D급으로 분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이트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미디어 워치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워치가 우리가 그 MBC 녹취록 폭로한 곡이 들어있는 미디어 워치이고요. 이상하게 저를 욕하는 기사가 나면요. 여러 군데 쫙 나요. 그 중에 하나. 저 정말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 지금 그 태블릿 PC 건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변희재예요. 대한애국당의 이 친구가 무슨 정책위 의장인가 사무총장인가 그거 하고 있어요. 정책위 의장식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은 지금 수사 대상 중에 한 명이거든요. 뻔뻔하게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번에 그 친박 단체들 집회에 나가서도 연설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 수사가 늦어지죠. 그거는 뭐 신념이나 가치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내지도가 어떤지를 제가 투시가 요새 잘 안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관심법에 의해서 그게 다 투시가 됐는데 능력을 잃어갖고 투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수사가 늦어지죠. 대한애국당 보호의 테두리에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A급으로 자유총연맹 등 3개잖아요. 네. 요거는 사람들 동원이 가능한 숫자가 좀 그쵸, 규모가 큰 크니까요. 거고 네. 미디어 워치는 제가 봤을 때 온라인 전파력이 꽤 있다고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게 전파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되나 아시는데 한 번은 그 우연히 원내대표실에서 19대 때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이게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문치기 벽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벽치기를. 그래갖고 내가 어머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뒷말을 조그맣게 어머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 네, 그랬더니 그게 요런 매체에 실린 거예요. 그걸 보고 채널A가 저를 기자들한테 끔찍하다는 어쩌고 저쩌고인가 그런 기사로 실은 거예요. 그러고 채널A가 실으면 또 받고 이런 방식. 예, 그런 식으로 당했기 때문에. 참 미디어워치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는 게 미디어워치는 변희재 왈 언론이잖아요. 네. 여기 단체라고 표현했고요. 이번에 그 청문회 국면에서 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던 이주영 의원이 이주형이 아니고요. 이주영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의원이 그때 아마 강경화 장관인가 누군가를 청문회 하면서 미디어워치라는 논문 심사 기관이라고 표현했었던 그게 변희재가 진보 인사들 논문 가지고 좀 뭘 했죠. 우리 의원님 혹시 뭐 학위 있으세요? 학위 있죠. 학위는 있어요. 학사 학위. 그 저의 논문은 뭐였냐면 1984년에 쓴 저의 논문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거를 갑오농민 전쟁의 시대사적 의미. 이게 저의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저는 그 많은 제한이 있었으나 누가 학사학위를 검증해요? 석사를 따야만 출세한다는 수없이 많은 조언이 있었으나 저는 너무 바빠서요. 대학원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이버 직원이 지난해 10월 달에 한국 프로축구연맹 청탁을 받고 불리한 기사를 배치하지 않는 이런 거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그 사건 하나만 드러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네이버의 어떤 기사 배치 문제, 순위 조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웬만한 언론사들은 어쩌면 네이버보다 더 아래일지도 몰라요. 특히 네이버. 네. 그리고 실제 박근혜 정권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도 다음은 좀 친민주개혁 세력적인 성향이 좀 있어 보이고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마인드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적으로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는 친정부적이면서 뭔가를 막 해주는 듯한 느낌.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새가 날아든다를 4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네이버에 가면 연관 검색어가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로 엄청 떠요. 근데 그 서제스트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검색창에다가 뭔가를 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들을 새가 날아든다는 일단 연관 검색어들을 서제스트 기능은 새가 날아든 정도까지 쳐도 연관 검색어가 막 여러 개 뜰 거 아니에요. 그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서제스트 기능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게 지금까지 네이버도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제에 이들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 팟빵이 욕먹는 지점하고 좀 비슷해. 컨텐츠는 전혀 안 만들면서 포털로서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그 모든 언론들을 다 포털로서 기능을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 중요한 뉴스, 뉴스밸류가 다 결정돼 버리는 이 구조는 좀 바꿔줘야 된다. 이게 그런 목소리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인정한 거예요. 이번 그 조작은 했다. 이렇게 인정했고 사과했는데 그게 뭐 국내 정치 뉴스와는 상관없는 극히 일부다. 이제 이렇게 또 발뺌을 했고. 그런데 저는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계세요. 그게 진성호 전 의원. 그분이 네이버는 평정했다. 네, 그 발언이 있었어요. 그게 2008년인가 9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우리 사무실 직원이 이게 제가 진성호가 했다는 말이에요. 직원이 그 기사 막으려고 포털, 네이버하고 다음 등 포털에 전화 많이 했다. 그래서 네이버는 평정이 됐는데 다음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진성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진성호가 사과하는 선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혹에 플러스 진성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네이버는 말하자면 구새누리 세력과 가깝다.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잖아요. 지금.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삼성 쪽에서도 요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포털에 작업해서 기사가 내려졌다.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런 개연성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네이버 문제는 또 이 논쟁의 역사가 길거든요. 첫 번째가 과연 포털이 언론이냐. 그래서 언론이냐 아니냐에 따라 규제 강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언론이라고 하면 그 네이버의 일면 있잖아요. 그 뉴스 딱 배열하는 그 편집 기능 자체가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방심이 심의 대상이. 예, 그런 규제가 되게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포털이 과연 언론 기능을 하는지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알고리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자유로운 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기사가 언론사별로 자율적으로 포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뜨게 만들고 어떤 기사가 클릭수가 많거나 댓글이 많이 자연적으로 달리면 그게 상위로 노출돼서 맞아요. 일면으로 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정한 기회라는 건데 그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치적 의도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저는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네이버.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상에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어떤 꼼수를 쓰냐면 네. 네이버를 일단 장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고 네. 어떤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런 증언들처럼 네. 그리고 하나 더는 그렇게 장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댓글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을 까는, 뭐 문재인을 까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젠다들에 대해서 추천수를 굉장히 많이 조작하는 방식과 댓글 조작하면서 온라인을 인위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네이버가 어떤 토대가 됐다거나 그건 사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에 지금 출신이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시잖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네이버도 차제에 그래서 없었잖아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로 언론으로서의 어떤 사실상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투명한 시스템 속에 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조작 의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안은 이게 예민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는 거면 포털을 규제하는 게 포털 규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터넷 전체에 대한 규제 논의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SNS까지 침해해 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정부는 그러니까 새누리 세력은 늘 포털을 규제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손아귀에 확실히 두고 싶어 하는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자유를 주자. 자유롭게 놔두자. 그러면 그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지면서 언론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왔던 거거든요. SNS와 포털에 대해서.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은 네이버가
보수 세력 쪽 기득권 쪽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카르텔이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자율적인 것에 맡기되 네, 네. 이게 계속해서 버티는 게 왜 그러냐면 독점적 사업자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네. 거의 독점이라고 하면 검색시장에서는 특히. 네. 그러면 이거를 뭔가 공정거리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피해의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네이버가 장악되고 공영방송 장악되고 댓글 부대에 와서 댓글 달고 하면서 그 많은 여론들을 조작해내면서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일을 청와대와 국정원이 했다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마치 네이버는 우리는 뭐 개혁 작업을 관광하고 있어 즐기고 있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본인들도 최소한 반성 또는 조사 대상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할 말이 저 무지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저는 몇 시간을 그냥 원고 없이 푸나님하고 역시 재밌게. 디테일의 제왕. 어쨌건 간에 그 최민희 의원하고 하는 방송은요, 저는 뭐랄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어떤 보람이 있냐면은 의원님 못 느끼시겠지만 의원님은 내 시각을 배워가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어져야 뭐 선동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뭐 평론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좁은 시각으로는 그 전체가 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 상식선에서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거를 내가 설명을 최소한 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각들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배우지만 그중에 가장 큰 멘토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머, 제가 푸나님의 멘토 지위로 격상? 한 100명 중에 1명. 그러면 억셉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은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최민희 의원님을 일종의 이렇게 장난하듯이라도 구박도 막 하고 그럼 그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실제로 그러니까 구박한다, 저 희화화한다. 언제 구박하셨어요? 말하자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거를 구박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케미예요, 케미. 네. 서로 굉장히 존중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서로 오해 안 할 만큼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최민희를 희화화시키거나 모욕 주거나 구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세요? 네. 저는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정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긋한 귤차와 향긋한 대차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 힐링타임 갖고 있고요. 저는 새날에 오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푸나님에게도 저하고 방송하는 이 시간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힐링타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송 이제 끝내시려고요? 에? 아니 그냥 마지막 오늘... 방송 같아. 그래요? 어머, 저는 이러다가 집에서도 혼나는데. 알겠고요. 좋은 방송이었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야수의 첫사랑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초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너무 심심해서 좀 빨간색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으나 지금 이야기 안 하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첫사랑 하기 싫으면 첫 경험을 하셔도 돼요. 첫 경험은 빨개지는데요. 언제를 첫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그 스킨십이 저기 하체 쪽으로 갔을 때를 이제부터 첫 경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책에 집착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책에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몸 상태가 이미 지금 낚시로 많이 지쳐 있거든요. 책으로 하신다고 첫사랑 책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힘들 때 항상 책으로 뭔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이 그 버릇이 언제 생겼나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좀 몰입해서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 인생에 정말 단 한 권만 꼽으라면 그 작품 하나가 끝없는 이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예. 프로그램하고 정말 잘 맞는 책이네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된 게 그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이고 영화로도 만들었을 때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1984년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던 책이에요. 예, 그 미하일 엔데라는 작가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1979년도에 발표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는 4학년 때라고 기억해요. 그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트레이유라는 주인공이 책을 딱 펼쳐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그 다른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덮으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런 류의 영화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조악한 번역이었죠. 이게 독일 원어로 된 동화책이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정식 출판된 게 2003년도거든요. 근데 제가 84년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통 과정이 이게 굉장히 좀 조악한 상태로 번역이 돼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을 제 기억으로 한 20-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책을 그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거죠. 빨려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주인공처럼 책을 딱 펼치면 이제 그 세계로 딱 빨려 들어가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한 번 읽는데도 한 일주일씩 걸렸거든요. 처음 나랑 끝까지 다르네. 읽는데서. 저는 만약에 그런 거 벌써 빨려 들어간다는 걸 예.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인 잡지로 넘어갈 거야. 빨려 들어가지 않나. 계속 테스트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 책 한 권에 대해서 이제 정말 흠뻑 빠져서 읽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 누나들이 있어서 누나들 덕분에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동화책도 보고 했지만 정말 책에 흠뻑 젖어서 읽었던 건 그 책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궁금했던 거예요. 이제 책에 등장하는 뭐 용, 공주, 성, 바위 인간, 마법사, 뭐 빗자루 이런 그 사물들 하나하나가 궁금해서 그 사물들이나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전을 뒤지는 이제 습관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사전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뭐 어린이 대백과 사전부터 뭐 삼성 대백과 옛날에는 삼성 출판사 지금도 있지만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 삼성 대백과 사전, 뭐 동아 대백과 사전, 뭐 브리테니카 백과 사전 이게 책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그거를 끼고 살았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이게 찾아보는. 근데 순번이나 보셨잖아요. 네. 한번 보고 나면은 책 같은 경우 좀 그런 경우가 많죠. 한번 보고 나면 어떤 내용이 다 아니까 다시 잘 안 보게 되고 많이 읽는다 그래야 그나마 한 몇 년 지나서 한 번 더 읽고 이 정도인데 그렇게 순번씩이나 볼 정도로 이렇게 좀 제가 그거 말고도 내용도 다 아실 텐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도 한 30번 정도 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책의 내용을 아는 것과 기본 줄거리는 알죠. 어떤 내용이든 한 번만 읽어보면 기본 줄거리는 알지만 저는 이제 평소에 그 책이라는 그게 정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비춰보는 도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문장도 내가 읽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도 나한테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다르게 다가오는 그 이유가 내가 변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 책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책이라는 그 가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어떤 주인공과 그 등장인물들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작가가 그 연구해서 그 책을 썼을 때의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이 그 책 안에 이제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뭐 책이 뭐 정치학 책에서는 뭐 정치 철학을 배우고 역사책에서는 뭐 과거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 류의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린 왕자가 좀 그랬었어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 번 읽는 거를 굉장히 저는 권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권장을 친다고요? 그렇죠. 매우 쳐라. 매우 치고 싶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 책은 한두 권씩 있으면 좋죠. 예. 네, 저도 하나 있긴 있어요. 저도 그 인생책을 그렇게 꼽으라면 하여튼 그 끝없는 이야기하고 그리스인 조르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걱정했던 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이 책 이야기로 20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좀 자세하게. 끝없는 이야기요? 네, 조금 더. 끝없는 이야기가 그 바트레이유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극 중에서 내가 파트라슈 읽을 때 이제 바트레이유를 읽으시고 계셨네. 기억 안 나신 것 같은데 이제 또 너무 오래됐나요? 간략하게만. 그러니까 그게 뭐 일단 빨려 들어간다는 판타지 모험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셔도 되고. 바스티안이라는 주인공. 바스티안. 예, 바트레이유라는 전사도 나와요. 아트레이유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에 그 해리포터의 또 스타트 느낌도 있네요. 예, 해리포터의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에도 마법사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공주님도 나오고 특히 거기에 나오는 그 용 1984년도에 나왔던 그 미국 버전으로 그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을 때 영화를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었는데 너무 이뻐서 존재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던 그 여자 주인공 공주로 나왔던. 예. 그래서 거기 용도 그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서양의 용은 털이 있습니다. 동양의 용은 비늘이 있잖아요. 아, 그게 달라요? 예, 달라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던 용은 그 길쭉한 한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강아지 느낌. 그래서 복실복실한 털을 붙잡고 날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몇 번 더 보고 싶었지만 그때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개봉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는 그 동네에 극장이 없었거든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래서 이제 다리 건너 시내에 나가서 그 극장 가서 한번 보는 게 정말 엄청 큰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2번 보고 싶다, 3번 보고 싶다, 10번 보고 싶다, 돈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 예.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IPTV를 처음 설치했을 때 찾아봤어요. 있어요? 500원 하더라고요. 있어? 봤어요? 봤죠. 예. 그래서 조악하다. 저는 아니 좋아했던 그 여배우는 또 어때요? 조악하다. 찌질하다. 아니 근데 좋아했던 여배우 별로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나도 정말 때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저도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옛날 거라서. 그거 또 괜찮은 작품이면은 또 최근 기술로 다시 한번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니까. 그 이후에 판타지 작품들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그 작품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셨지만 미하일엔데라는 그 작가가 일종의 사상가 바늘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전에 주장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화폐 개념. 이런 그 운동을 처음 주장했던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원래 직업이 그러면은 이렇게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인데 그런 거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미하일엔데가 동화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세계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한 이제 그런 그 구조 그 바탕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평소 고민이 많았던 분인데 그걸 동화로 구현을 하신 거죠. 그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그 읽었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쯤에는 그 의식을 갖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저를 봐도 그렇지는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동화 작가의 그런 상상처럼 이게 안 좋겠으면 예를 들어서 뭐 국정화 교과서라던가 이런 데다가 응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입하고 싶은 사상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빌린다던가. 그렇죠. 야, 나머지 8분 뭘로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 얘기 꺼내 보시죠 한번. 예? 첫사랑이든 첫 경험이든 이게 진짜 이게 쥐어 짜는 건데 첫 키스든 뭐 하나 꺼내 보세요. 제가 정말 진하게 정말 사랑했던 그 이야기를 정말 곁다리로 잠깐 정말 이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제가 제대하고 나서
보통 그 예비역들이 정말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요. 후배들을 막 들들 볶아가지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소개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어떤 아웃사이더 이런 더러운 것들 소개팅 따위를 하다니 막 이런 좀 스타일이었어요. 소개팅을 왜 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지. 왜 조건으로 따지고 만나?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 편이었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실력도 비슷비슷했네요. 그러지 않고서 대학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이제 그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다가 비슷하게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이제 걔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게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동아리에 중요한 행사가 잡혀가지고 소개팅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운명이다. 야, 이 운명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대신 나가달라는 거예요. 됐다고. 소개팅 뭐 대수라고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 동아리를 크게 도와주는 업체 사장님이 그 큰 호프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호프집 사장님이 자기를 이쁘게 봐서 특별히 해준 거여서 이렇게 그냥 막 깨버리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그랬죠. 그랬죠. 안 한다고.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차비와 술값을 대라. 그러면 가겠다. 야, 요즘하고는 다르네. 네. 요즘에는 사실 시켜준다 그러면 그 다 맛있는 거 사주고 소개팅 해준 애들도 뭐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야, 그래서 대단하시네. 친구한테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만 원인가? 3만 원이고 5만 원을 받아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소개팅에 나가지 않겠다. 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한 조인성 정도 생겨야지. 야, 내가 나가주니까 이게 운영비가 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야, 수님이 이걸 돈 들어가면서 소개팅 나갔다. 저는 그 소개팅이라는 그 형식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개팅에 일단 돈을 받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게 그 나온 여학생 2명이 나왔었는데 그게 뭐 여학생들이 뭐 마음에 드네, 이쁘네, 안 이쁘네 이런 판단 자체를 안 했죠. 나는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는 돈 다 쓰고 정직해야 되니까 5만 원을 받았으면 5만 원어치 그 상대방한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만 원어치 이제 뭐 그 고기 사고 술 사고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이제 뭐 잘 지내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여학생 한 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한 명한테라니. 여러 명 나왔어요? 네, 2대2로 했 2대2로. 아, 그럼 또 다른 남자분들이 계셨던 거고. 네. 아, 2대2, 그 미팅이 아니에요? 2명 미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는, 나갈 때부터 파트너가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어서. 약간 그 통일교식 소개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제대로 뭐 이상하다, 제대로 된 거다 그런 걸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여학생인 거예요. 원래 파트너분? 예. 그래서 여학생이 막 욕을 해요. 막 뭐 이렇게 매너가 없네 하면서 뭐 이렇게 여자가 먼저 전화하게 만드네 하면서 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털털한 성격이시네. 그래서 나 또 이렇게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내가 또 사과한다는 의미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랑 이제 한 3년을 사귀게 된 거죠. 이렇게. 그것도 여자분이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만난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원래 그 마찬가지 이게 에티켓 아니에요? 남자분이 그래도 먼저 뭐 물어봐주고 이렇게. 그렇죠. 네. 뭐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하는 게 에티켓인데 우리 여자분께서 먼저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대단했던 게 대단한 거죠. 격투 동아리였어요. 아, 멋있다. 그 동아리가? 네, 격투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까지 샌드백이 필요하셨나 그분이? 저도 중학교 때까지 그 쿵우를 했었거든요. 우슈 도장을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격투 이렇게 대련을 이렇게 경험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격투 뭐 전국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뭐 준우승을 했네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가 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니 해가지고 한 번은 그 동아리 연습장에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 있는 데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식으로 한번 대련을 붙어보자. 해가지고. 소개팅 여자분하고 대련을. 예, 예. 그 친구랑 대련을 한 번 했다가, 아, 이 사람 인정할 수 있다. 아프다. 코피 나고, 멍 들고, 무릎 까지고, 예, 이빨이 맞고 나서, 아, 운동한 사람이구나. 멋있어. 아, 그리고, 애하고는 3년까지만 사귀어야겠구나. 결혼까지는 좀 쉽지 않겠구나. 네. 결혼할 뻔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 결혼할 뻔 했던. 그때, 제가 어머니 이야기 잠깐 한 적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옆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킨.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병간호 할 때도 항상 옆에서 같이 있었던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첫사랑 맞네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친척 어른들이 당연히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결혼하자고 정말 노래를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넣었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결혼하는 거다라고. 근데 그 당시 결혼 이야기를 심각하게 할 때가 24, 5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나올 만한 나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직 학생이었고, 이렇게 학교 다닐 기간도 좀 2, 3년 남았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좀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죠. 왜 결혼을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과 결혼이 겁난다는 건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겁이 나.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겁이 나. 그래서 결혼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부담스러워하지만 난 동거는 괜찮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정직하게 말을 할 줄을 몰랐던 거죠. 이렇게 남자답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센 척, 막 강한 척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둘러둘러 하면서 이제 그게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됐던 게 저의 진짜 첫사랑. 결국에는 끌어냈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첫사랑 할 때 바로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아물지가 않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날카로운 추측이죠. 근데 중간에 아까 그거 하나 나왔잖아요. 노래를 불렀다고. 결혼하자고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 예전에 했던 개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리야,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됐니? 어머니가 너 맨날 기다리다가, 이리는 이제는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노래 하시다가, 결국 어저께 쓰러지셨어? 아니, 앨범 내셨어? 예! 그대는 션샤인 나만의 이런 개가 있었어요, 이번에. 반전 개그. 뭐 이런 거였었어요. 이리야, 너만 보면 엄마가 속상하다고 매일같이 손으로 가슴을 치시다가 심장이 안 좋아져서 아니 C컵 되셨어. 예, 그대는 션샤인 나만의 뭐 이런 개그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검사하면은 이제 PD가 보고서 좀 수위가 센 거도 내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 또 야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말인즉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한마디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우리 이정희 실장님. 네네. 왜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저 표정 봐.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누가 편집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 방송을 한번 이렇게 줘봤어요. 한번 해보라고. 네. 반응이 뭔지 아세요? 편집할 게 거의 없는데 뭐. 실제로 우리 같은 이제 보통의 방송을 막 접하는 아마추어들은 편집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어떤 지점이냐면은 방송 듣는 사람은 왜 저기서 리액션으로 반박을 못하지 막 하실 분들도 있어요. 어떤 대화 내용을 보면.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방 말도 들어야 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이미 작심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려. 상대방 말이 끝나면 내가 내 말을 해야지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실제로 토론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호적 토론이잖아요.
TV 나가서 김효재처럼 모든 말마다 말 끊고 하는 그런 식은 토론이 아니고 그냥. 말 끊기, 아무 말 대잔치.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상 누군가가 말을 강하게 부정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때려줘요, 그럼. 그런데 흐름상 보면 그게 그 캐릭터의 비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같은 팀들끼리 배타적이지 싶은가? 그럼 편집할 때 그걸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에는 말은대로 그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흐름상. 그 편집을 한번 맡겨놔봤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연습 삼아 시켜봤더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최민희 의원은 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종희 시장 말이 맞아요. 끼어들 틈이 없어. 어떡해. 저는요,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 혼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눈만 뜨면 쫑알쫑알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쫑알대기 때문에 아침에 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절대음감의 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귀가 예민하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는 거를 듣고 그 음을 파악해서 엄마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날 제가 우울한 날 저는 전날과 똑같이 했어요. 머시기야 일어나라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의 그 우울함이 전달돼서. 왜요? 그게 전달이 돼요. 예민하면 그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그 말의 톤이나 뭐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아침마다 혼나요. 시끄러! 이러기도 하고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친은 또 나한테 화내면 제가 또 화내잖아요. 그럼 남친? 우리 집 남친. 집에 사는 남친? 남자친구. 예. 그런데 그 남친은 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정말 미안해요. 근데 끼어드세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짧게. 우리 패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안 끼어들어? 두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이게 토론 프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끼어드는 게 능력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지금 모시는 분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모시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모셔. 아니, 솔직히 그 얘기나 좀 해봅시다. 네. 모신다고 생각해요? 모신다. 그러니까 모신다는 건, 그 우리 동네에서 다른 의원한테 그 밑에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완전. 의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데요. 저분은 차를 모신다. 모신다, 차를. 네. 그러니까 커피를 사도, 커피 드시겠어요? 그 제가 갖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게 원래 없어요. 근데 진짜 모시는 거 맞네. 모닝 모신다. 모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 관계가 상당히 동지적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동진 될 수 없죠. 나이 차가 너무 나서. 더 모성의 관계. 근데 친구라고 하는 건 나이를 그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 무슨 영화에 60살 차이 나는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무슨 있죠, 시네마 있죠. 뭐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 자체는 하지 마세요. 뭐가? 동지적 관계. 제가 말을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음모론이냐 무슨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 없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놀라운 건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아. 정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를테면 가장 분노스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국정원 한 간부가 이인규 당시의 중수부장한테 고가 시계 등 수수권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모욕 주는 방법까지를 제시했다. 이거 정말 가증스러워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요 부분이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여사님께 시계를 줬다고 한들, 선물했다고 한들, 이게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 망신 주라는 거. 그럼 왜 망신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올가매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뇌물로 엮는 거를 주 고리로 하고, 나머지는 망신 줌으로써 동정 여론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때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진보 언론이 잘못했어요.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그 보도 내고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는데 예. 아이고 참 이때도 시시비비를 가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돈이 뇌물인가, 대통령이 인지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고 조사하고 논두렁식에 이게 뭐가 본질과 상관 있냐? 이거는 악의적인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다. 언론이 그렇게 해주는 게 언론이지.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사실상 1년 안에 국정원 걔들한테 물어 뜯긴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뭔가 잘 되기를 많이 바랬고 주주까지로 돼 있는 뭐 한겨레 등의 진보 언론으로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버림받은 거고요. 그때 성명서를 낸 단체가 있었죠. 그 느낌 속에 대통령 돌아가신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인데 예를 들면 사유와 격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 막 경악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꾸준하게 이런 정보를 받고 이야기하던 사람 입장이라 내가 나를 막 발등을 찍고 싶은 게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면역이 너무 돼갖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니 하고 말지.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 다음 상황은 흥분 안 돼요? 언론 공작. 그러니까 KBS 담당 정보관이 국정원에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고대영 현 KBS 사장인데 그때 보도국장인데 그 보도국장을 찾아가서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것까지 공작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개혁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정보관이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 예산 신청서, 자금 결산서 등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분노하지 않나요?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KBS의 보도국장, KBS 보도국장이면 정말 언론 방송계에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국정원 담당 정보관한테 200만 원 받고 비보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건 정말. 적당한 단어를 지금 공모하겠습니다. 양아치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공모해 주십시오.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이거 보도 우리 안 할게. 이거잖아요. KBS가 보도 안 하면 파급력은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뭐 보도 안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뭐 비보도 협조 목록으로 하고 현금 봉투를 전달을 뒤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이렇다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사장도 사장이지만 인사권 쥐고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국장에 사실은 전행이 가능한 그런 그 시스템이 방송국이잖아요. 방송사잖아요. 근데 드러난 것만 이런 정도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진실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당이 저급한 정치 공작을 시작했다며 녹취록이나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을 놓고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이란 말이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출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다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홍문표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을 멈출 수 없다며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는 부분 통합이라도 이뤄야 한다고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 시점을 당겨 홍 대표의 친박 청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집단 행동을 하지 않기로 공언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쯤에야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려 급격히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를 소득, 자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맞춤 지원으로 부실화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 연체전 채무 재조정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익돌 대출로 이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를 올해 말까지 낮추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탕감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과 채무는 장기 소액 연체자입니다. 소득을 비롯해서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입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해내리 대출도 올해 말 출시됩니다. 해내리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 특별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낮추고 경영관리 컨설팅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구조적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와 주거, 의료,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을 통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조금 설레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노동계하고 이게 만남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노동계가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노동계의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고 이끌어내고 해야만 노동계가 꿈꾸는 그런 세상에 그만큼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쨌든 동지. 처음에 민정당 방송으로 다닐 때 국민 카페에 이렇게 항상 앉아 있잖아요. 방송 안 하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양반 좀 되게 세 보이고 이분이 무서워 보인다 이거지. 그다음에 보디가드 느낌도 좀 나고. 제가 보디가드인데. 근데 막상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를 해보고 느끼는 건데요. 역시 외모하고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도 그분 중에 그런 과죠. 소녀 감성. 네, 눈동자 보면 소녀 감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태도를 보면요. 어떤 때 웃을 때요. 우리 윤서처럼 웃어요. 어머나. 혹시 커피 마실 때 이렇게 마시잖아요. 아이고, 손가락 안 듭니다. 네. 들지 않습니다. 커피 잔 들 때 왜 깨끗 손가락 드는 거. 이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도 이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주로 국정원 이야기 할 건데 이게 내용들이 너무너무해요. 내가 이 방송을 하려고 보면서 이게 나라냐? 그것도 넘어섰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던가가 생각이 나요. 에? 그래서 많은 트위터의 유저분들이나 댓글 다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를 욕했던 부분이 나요. 넌 너무 나이브해. 그러니까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사건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에이 설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뭐 국정원에 지시받고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끔씩 트위터나 댓글로 푸나 방송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기에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뒤집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이야기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건 강원랜드입니다. 저는 막 그거 참 우리 아들도 뭐 이제 장차 취업도 하고 그래야겠죠. 근데 어떻게 전원이 불법 비리 취업인가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불법 청탁, 취업, 비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네, 민형사상 책임도 다 물어라. 전수조사해라. 그러셨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요. 그 워딩 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특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 실망감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들러리신 거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는 뜻인 일종의 범죄 행위. 이게 화이트리스트 처벌하겠다는 것도 그런 논리로 요즘에 검찰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랜드는요.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518명이 취업했는데요. 625명이 비리 청탁자예요. 그러니까 비리 청탁자 전원이 다 취업한 거예요. 518, 625.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기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기업은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똑똑한 놈들 뽑아 올려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뭐 한두 명 하지 사기업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국정원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국정원 지시하에 알파팀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알파팀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작년 6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대선이, 그러니까 2012년 9월, 2016년 6월, 요 의미가 뭐냐면요.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때까지 활동했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국정원 지시하에 만들어진 사이트 언론닷컴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반성했던 도 그런 지점이거든요. 우리 방송에 이제 신비님 같은 분들 나오셔가지고, 누군가가 기사로 생산하고, 그거를 누군가가 언급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시발단까지 내려가서 전파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렇게까지 조직적일까요?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실제로 언론닷컴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만한 보수 꼴통 농객들은 총망라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거라고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전열이랄까? 그 전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요 관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지점이 있어요. 언론닷컴이라는 말, 기사 창고형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말, 다 우리가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네. 네. 이게 우리가 국민의 명령 하면서 이거 다 고민했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을까? 그 기사 창고, 미디어 플랫폼, 언론닷컴. 진짜 솔까말 저희는 이런 구상을 수십 번도 더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데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건데요. 조갑재, 유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이요. 다음에 김진, 변희재, 복거일, 양동안, 송복, 정창인, 조전혁, 전원책, 최민지 의원님은 전원책 이분하고 지금 방송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했었죠. 다음에요. 더 경악할 만한 거는요. KBS, MBC 이사들이에요. 강규영 명지대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뭐 차기환 변호사, 조석 문화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사실상 국정원에서 돈 받고 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 비슷한 얘기가 MBC 녹취록에도 나왔어요. 비슷한 게. 근데 그때는 그 돈줄이 정경련인 것처럼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 농객들에게 돈을 지불한 곳이 국정원 정경련. 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사실은 불법 당선이다. 지금 나오는 건 봐도. 네. 어쨌건 간에 그 대선 기간에 게시글이 급증했는데 한겨레가 지금 2012년 2월 27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올라온 글 3,300개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거의 다 남아 있어요. 3,144개. 이거 다 남아 있는데 이게 그냥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뭉쳐서 글을 쓰고 이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런 구상을 수없이 많이 했다.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강제하지 않는 한 두 번 쓰기 힘들고 세 번 쓰기 힘들어요. 게다가 여기 나온 건 보수 농객들 중엔 나름 다 이름 있는 사람 다 들어간, 거의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계속 쓰게 하려면 저는 궁금한 게 글쟁이들은 원고료를 얼마씩 받았을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글 쓴 필자들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의 돈을 받고 선거운동 해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돈 받고 글 썼다. 이 자체가 언론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예. 이따가 또 더 치명적인 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기간을 보면
선거가 있던 시기다, 요게. 그래서 대선과 총선이 있던 시기다. 그래서 언론닷컴 게시글을 보면요. 2012년 9월부터 급증했대요. 9월부터.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두 분 간의 박빙승부가 이루어지던 2012년 12월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이 서서히 줄었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윤회,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폭증했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글을 집중적으로 쓰고 집중적으로 돈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가 이제는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언론닷컴에 글을 올리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들이 카톡이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종 카페, 산악회, 동창회, 교회 이런 데다가 계속 퍼나르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그 진보와 보수의 너무 전력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랄까 강제로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균형 맞춰보려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건데 이게 2016년 10월 네. 최순실 게이트 시작 전에 국정원의 행위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6년 6월에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는. 요것도 참 공교롭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것을 예견한 걸까요? 아니면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고 총선이 어쨌든 야권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불안감에 폐쇄하게 된 걸까요? 그 6월 폐쇄면은 그 전에 있었던 중요 중에 20대 국회가 개원하잖아요. 5월 네, 말쯤에. 네, 네.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언론닷컴을 폐쇄시킨 것도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힘입니다. 의석수. 자, 근데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볼게요. 국정원의 범죄성. 흥분되는 얘기인데요. 이건 정말 분노 게이지 폭발. 일단 최동욱 전 검찰총장 헌여자 논두렁식에 이것도 국정원에서 했다는 게 뭐 사실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확인됐다는 거죠. 확인됐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야 이거 국정원이 뒷조사한 거 아니야? 최동욱 검찰총장 논두렁식에 뭐 국정원이 그지랄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고